네, 오늘은 최근 나온 이슈들 빠르게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속가능연구소 한상환 소장 그리고 보도국 진현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자, 일단 수소 동맹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사실 현대차, SK, 포스코 그리고 효성 이 4개 그룹이 수소 관련해서 투자 계획을 밝혔었는데 뭔가 이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지난주 금요일쯤이었나요? 지난주 후반에 나오면서 시장에서 다시 수소 관련주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참 지난 주말이었죠. G7에 참석했던 문 대통령이 호주와의 수소 동맹을 하겠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좀 관심을 받을까 하고 저는 내심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시장의 관심은 좀 바뀐 것 같지만 어쨌든 수소 동맹이 뭐고 또 그룹들이 어떻게 협력을 하는 건지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신 기자? 네, 현대차와 SK, 포스코, 효성이 9월 중 수소기업 협의체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기업의 주도로 수소 동맹을 결성하는 건데요. 이를 위해 지난 10일 현대차 기술연구소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만났습니다. CEO 협의체 형태로 운영되는 수소기업 협의체는 오는 7월까지 추가 참여 기업을 확정하고 9월 중 CEO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출범 이후에는 정기 총회와 포럼 개최로 국내 기업의 수소 분야 투자 촉진을 유도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수소 사회를 구현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게 목표인데요. 이들 기업은 협의체 추진 전부터 수소 관련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연간 수소 전기차 50만 대 등을 생산하고 SK는 2025년부터 친환경 청정 수소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포스코는 2050년까지 수소 매출 30조 원이라는 비전을 내세웠고 효성은 2023년까지 액화수소 공장과 충전소 건립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소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이 기업들이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이라는 기조가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수소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취임했을 때 당시부터 굉장히 화두가 되다가 요즘 들어서 약간 주춤했거든요, 소장님. 네. 근데 지난주 후반에 이렇게 주가에서 반응이 있었던 건 이 이슈 때문일까요? 아니면 순환매라는 타이밍이랑 또 교묘하게 잘 맞아 떨어진 걸까요? 굉장히 많은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어차피 네. 여기에 거론되는 기업들이 우리가 경기가 좀 살아나는 시점에 주가가 강세를 보일 기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덮어서 탈탄소 시대 대안으로 좀 수소가 부상하고 있는 데 대해서 좀 기대감이 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흐름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흐름은 긍정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단적으로 현대차, SK, 포스코, 효성 지금 이 4개 그룹이 수소 동맹을 체결했다. 네. 이 소식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이 4개 중에서 가장 수혜를 볼 만한 기업은 소장님 보시기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엔 예. 4개가 다 수혜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애매한 답변 별로 안 좋아해요. 애매한 답변 아닌데 이게 애매한 답변이 아닌 게 예. 보시면 이 그룹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밸류체인상 그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SK는 하고 효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소 생산, 그다음에 유통도 SK, 그다음에 효성은 또 그걸 어디가 저장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현대자동차는 그 수소자동차 쪽으로 해서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포스코는 우리가 포스코가 수소 생산을 한다고 많이 그 수소 생산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부생수소는 얼마 안 되고요. 사실은 그 포스코는 용광로 전체를 다 수소환원 지체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포스코는 그걸 수소를 활용해서 수소환원 제철로 바꾸면 탄소세 부담도 줄어들고 앞으로 철강 생산을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인 거고요. SK는 기존에 석탄이나 원유나 이런 쪽에 이제 원유 쪽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동안 사업을 많이 해왔는데 그 사업이 저물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수소 쪽으로 해서 계속 사업을 더 계속 키워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시고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 내연기관차에서 수소차, 전기차로 바뀌는데 그 시장을 잃지않고 앞서간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4가지가 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한 가지 좀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요. 어차피 지금 탈탄소화는 대세잖아요. 그리고 수소 시장이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장에서 시장을 선점하는 곳이 향후에 그 산업 내 주도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뭐 우후죽순으로 다 나와 있는데 이 네 개 그룹이 지금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네 개 그룹이 전부 다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방이냐 후방이냐 뭐 그 정도의 차이지. 네. 일단 새로운 블루오션의 시장을 선점하는 데 있어서는 네 개의 기업을 똘똘 뭉쳐가지고 네. 뭔가 이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 어느 하나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열은 참여한 곳과 참여하지 않은 곳 사이에 우열이 갈려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일단 같이 하기로 한 기업들 안에서는 뭐 그저 네. 다 같이 이제 효과를 얻는 걸로. 네. 근데 최근에 사실 시장에서는 수소차보단 전기차가 더 화두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테슬라 주가가 너무 급등을 하면서 네. 이제 그 밑단에 있었던 우리 관련주들까지 많이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지금 당장의 전망이라 하면 수소차 좋은 거 알겠는데 그래도 네. 전기차를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는 이제는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기존에는 뭐 몇 개 테슬라 같은 몇 개의 전기차 업자가 앞장서서 갔다 그러면 이제 서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곳이고 그래서 오히려 사업 환경은 이제부터가 어려워진다. 시장은 커지지만 레드오션이 돼버린 건가요?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겠죠. 전기차가. 네, 아직은 예. 레드오션은 아닌데 예.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테슬라만 하다가 지금 현대차도 내놨고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도 내놓겠다 그러고 유럽 쪽의 기업들도 다 내놓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치열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구분은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수소차가 전기차를 이긴다, 전기차가 수소차를 이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두 가지가 시장을 양분해서 갈 텐데 수소차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대량의 에너지가 필요한 모빌리티가 있잖아요. 열차. 근데 거기다 전기 열차로 가면 배터리 무게가 더 무거워요. 못 가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쪽들은 수소로 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열차, 다음에 중장비, 다음에 장거리 트럭, 지게차 뭐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장거리 드론이나 유인 드론 같은 것들도 수소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배터리 달고 날아다니는 게 힘드니까 가벼운 수소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반대로 우리가 이제 보통 생활에서 쓰는 자동차 이런 것들은 전기차가 대세를 이루면서 수소가 일부 전기차하고 경쟁을 하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시장이 발전돼 갈 거기 때문에 수소와 전기는 상호 보완적으로 가는 관계지 경쟁하는 관계는 아니다. 어차피 다 글로 가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사실 현대자동차를 굉장히 제일 좋게 보는데요. 예. 자동차 쪽에서는 수소에 대해서 가장 먼저 투자를 시작한 게 현대자동차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수소 쪽에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자동차 관련 기업들에 비해서도 전 세계 현대자동차가 그 점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소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경쟁 구도라기보다는 양강 구도로 있어서 그렇죠. 뭔가 운송 수단에 따라서 에너지에 좀 차별화를 두는 그런 구도로 앞으로 흐름이 흘러갈 것이고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찐 수혜주를 꼽자면 현대차에 대한 관심을 표해 주셨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수소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FOMC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빅 이벤트라고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난주에 사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발언이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미시적으로 좀 이슈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FOMC를 앞두고 있어서 더 예민한 시각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발언을 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강도 높은 표현으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11일 한국은행 창립 71주년 기념사를 통해서인데요.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완화적 통화 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하반기에는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이라면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이 총재는 지난달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총재는 연내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에
약 보름 만에 또 조금 더 강한 금리의 인상 신호를 던진 건데요. 한은의 시그널이 이렇게 강해지자 시장도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르면 10월에는 0.25%포인트 인상되고 이후 내년 1월이나 2월에 추가로 0.25%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통상 금리를 내릴 때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같이 내리는데 올리는 것은 상황에 따라 올릴 수 있다면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월 달에도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결국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인상을 하느냐 그것 자체가 양국의 지금 통화 정책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일단 FOMC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테이퍼링 시그널을 보낼 것이다 이런 전망은 많지만 통화 정책 안에서 뭔가 정확하게 실행을 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전망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파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그 시그널을 좀 얻어봐야 될까요? 그렇겠죠. 기자회견에서 이제 시그널이 좀 나올 거예요. 사실 지난번 그 4월 FOMC의 회의록에 보면 예. 거기에 테이퍼링에 관한 언급이 지금 한 명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했는데 보니까 회의록에 보니까 그게 있더란 말이죠. 근데 지난번에 한 명 했잖아요. 그러면 요 다음번에 이제 이번 주에 하는 FOMC에서는 한 명보다는 어쩌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동조를 할 것 같다. 그리고 그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언제 어떻게 테이퍼링을 하겠다는 그 일정이나 이런 것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쪽 관련 발언이 좀 강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한국은행은 연내 한 번 인상은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거의 확실한 것 같고 예. 그 이유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전부 다 한국은행이나 이런 중앙은행의 본연의 기능을 물가와 고용 두 가지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가 사실은 더 있어요. 우리가 다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네. 금융 안정이 있습니다. 금융 안정인데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지금 금융시장이 가계부채도 그렇고 다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나서게 되면 저는 물가나 고용 쪽보다는 금융 안정 부분 때문에 나서야 될 동인이 더 크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좀 듣고 보니까 고민이 되는 부분이 항상 우리가 미국의 시장의 금리를 따라가다가 네. 올해는 뭔가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매크로 변수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살펴보는데 네. 만약에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 인상을 먼저 한다면 네. 우리 시장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금리 인상은 미국보다 이번에 빠를 거라고 보셔야 되고요. 네. 왜냐하면 그 근거가 2016년에 한국은행이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리 인하를 2번을 추가로 했어요. 이게 왜 그때 전문가들은 시장 전문가들은 다 왜 했는지를 이해를 못할 정도로 금리 인하를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이 굉장히 빠르게 금리 인상을 가는데 우리는 그걸 뒤쫓아서 금리를 제대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팬데믹에 우리 금리 인하할 때 정책 여력이 별로 없어서 지금 제로당 금리로 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정상화하고 싶어 하는 게 한국은행 내부의 목소리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미국보다 좀 빨리 간다고 전제를 하시고요. 지금 요즘 미국에서 금리가 하락하는 기조로 가니까 이제 다시 성장주 쪽에 대해서 이제 분위기가 잡히고 있는데 그건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에서 전문적으로 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아주 경력이 오래되시고 이게 팔고 사고 자주 하시는 이런 분들은 당분간은 성장주가 괜찮을 수 있습니다. 네.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 이게 트레이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은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보다는 좀 긴 호흡, 먼 호흡을 보고 금리 인상 사이클로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지금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는 어차피 종목별 장세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주건 가치주건
실적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거를 고르시는 게 가장 이번 지금 현재장에서는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미국보다 금리 인상을 더 먼저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속가능연구소 한상환 소장 그리고 보도국 진현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